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 심판론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고, 오세훈 후보도 내일은 대한민국과 서울 시민이 승리하는 날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부산 전 지역을 돌면서 바닥 민심을 잡는 릴레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부산의 11개 구를 차례로 돌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쌍끌이 유세를 펼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78명으로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 원으로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크게 늘면서 1년 사이 24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국가부채로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뒤 피해자들의 집에서 생활한 점 등을 중심으로 김 씨의 범죄 심리와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참가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오늘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선 데다가 일상생활 곳곳에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확진을 뺀 순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만 보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00명을 넘겼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신규 환자 수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조짐들이 좀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모두 478명입니다. 어제가 473명이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미 있는 안정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내 발생이 460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5명이고요. 경기도 100명 등 수도권 환자만 272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부산 34명을 비롯해서 대전과 경북, 전북에서 각각 20명이 넘는 많은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주를 고비로 비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많고요. 확산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4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15명이 늘면서 걱정은 커졌습니다. 현재 기준 전국의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00.6명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의 최고치인 500명을 넘은 건 3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1월 중순 이후 80일 만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오늘쯤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은 100만 명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죠? 네,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35,970명입니다. 또 316명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으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들면서 144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4차 대유행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인천 호프집 사례처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추가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우리의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하니까 조금이라도 감염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검사기관을 꼭 찾아달라면서 국민 모두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허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식약처는 내일 오전 얀센 백신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품목 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오후 3시 이를 공개합니다. 앞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얀센 백신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66%대라는 점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최근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계속 늘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어제부터 합동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강남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 11곳에서 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역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현장에서 불법 영업 단속 점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거리에는 곳곳에 유흥업소가 있는데요. 어젯밤 이 지역에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꾸려진 합동 단속반이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첫 점검 대상이 된 업소는 모두 87곳인데 이 가운데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례 한번 살펴보면요. 환기를 주기적으로 했는지를 기록하는 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가 7곳입니다. 또 의무화된 전자 출입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는 모두 3곳이었고 또 출입구에 업소 이용 가능 인원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사례도 1곳이 포함됐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도 합동 점검반과 함께 점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잠시 현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QR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환기대장에서 예. 환기대장을 3회 이상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2회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인원 가능 게시도 예. 인원도 잘못 산정해갖고 지금 표시해 놓으신.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명단을 관할 자치구에 넘겨 별도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영업정지 2주와 또 과태료 150만 원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영업시간을 넘겨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한 건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관내 유흥시설 4천여 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어제부터 보름 동안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는데요. 특히 집단 감염에 잇따르는 지역에 있는 서울, 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하기 전에 써야 하는 명부 작성, 이 부분도 지금 중점 단속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식당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입장할 때 손으로 쓰는 이 출입 명부를 작성한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2명 이상 입장할 때 이 한 명이 대표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외 한 명이나 2명 이렇게 비고란에 쓰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관행적으로 허용돼 온 이 상황이 이제는 방문자 개개인 모두가 작성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단속 대상인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이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명부 관리뿐만 아니라 이 시설 내 방역 관리자 지정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위반할 경우 업주에겐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 강남구의 경우 하루에 들어오는 수칙 위반 관련 민원만 평균 40건에서 50건 정도라 이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서울 역삼동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반성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네, 같은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프로파일러가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오늘 경찰 프로파일러가 직접 김태현을 면담해서 심리 등을 분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피의자 김태현의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대면 조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는 경찰 신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면담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피의자 김태현의 범행 의도와 성장 배경 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섭니다. 대면 조사 결과 김태현에게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23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노원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김태현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메신저와 검색 기록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모녀의 집에 들어간 김태현은 이틀 뒤 검거될 때까지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게 CCTV 등을 통해 파악됐는데요. 그동안은 범행 장소에 머무르면서 음료를 마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자해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김태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큰딸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은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은 어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치밀한 준비 끝에 3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벌여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신상 공개를 결정한 사실을 밝히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해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는 지난달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는데 당시 북한은 총회 개최 사실만 보도했을 뿐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북미 대화 등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습니다. 받지 못한 아연 수출 대금을 달라며 우리 측 기업을 상대로 북한 기업이 우리 법원에 낸 첫 소송에서 북측 기업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 등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선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박영선, 오세훈 후보 그동안 일정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둘째 날 일정이 눈에 띄는데요. 대학이 몰려있는 홍대, 신촌, 이대 그리고 마포를 찾아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자신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성동구 등 대학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는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그리고 현재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걸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게는 강남이 참 험지인데요. 이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적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35층 규제도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박영선 후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첫 유세 일정은 바로 6411번 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느냐면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했던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의당 등 진보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박영선 후보 일정 좀 돌아봤는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종횡무진 서울 전역을 다 다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알파벳 유세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곤 전부 밀렸기 때문에 여기 빼고는 다 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가야 되겠죠. 물론 집중하는 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민주당의 불만인 곳 위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서 관진과 중랑, 노원 등 지지세를 약하는 곳을 돌면서 지지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후보들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전을 흔든 쟁점 뭐가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었는지 박영선 후보 LH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특검을 요구하면서 강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의원 전수조사를 야당에 제안한 상황이었는데요. 박 후보 요청으로 특검까지 더해서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후에 박 후보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LH 이슈에서 더 키워서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대통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잇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것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 탓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과거의 막말 논란이 다시 빚어졌는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렇게 따지다가 나중에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LH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서 또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월세를 올린 걸로 나타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지도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보완책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후보들도 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늘 정책은 그 당과 청와대와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네, 박영선 후보 자신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요,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서, 도급 내역서 그리고 하도급 내역서 자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다 반대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민간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라가서 재산세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깎아주고 또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만이라도 동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누가 공약을 더 잘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두 후보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본인이 정부와 원팀이고 또 힘 있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도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시의원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상황이지만 현재 지역 여론을 보면 본인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후보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본인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당 시장이 된다면 이 협조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눌러놨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국토부가 요청하는 것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동안에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으신 상태거든요. 따라서 들어가서 협의하겠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의혹에 대해서 더 불거졌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처가 땅에 있는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느냐 이 의혹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게 국장 전결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내곡동 일대는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시장일 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처가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또 처가 땅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 후보 처가에서 이 내곡동 땅을 2005년도에 측량하는데 오 후보가 왔다, 그걸 봤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땅의 존재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곡지구를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그 의혹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 밖에도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여기에서 불거진 2차 가해 논란도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건 발생 초반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일부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썼죠. 물론 사건 초기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고 이후에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일단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런 모든 과정을 두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 입장 고려는 전혀 없다 이러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만나야 되겠죠. 그 피해자분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 수 있는 쪽으로 뭐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성추행 피해자가 과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계속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공방 결국 이명박 시즌2다, 박원순 시즌2다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저희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여론조사 3개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적게는 15%포인트에서 22%포인트 정도까지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선거에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부산시장 선거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백종규 기자 나가 있는데요. 백종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부산시 용호만 유람선 선착장에 마련된 YTN 부산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여야 후보들 오늘도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요. 네, 이곳 부산도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오전이면 부산시청 7층 시장실 자리에 주인이 정해질 텐데요. 부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후보들 오늘 부산 전 지역을 찾으며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현장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5개 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의 11개 구를 차례로 돌며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현장 유세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후에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으로 향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부산 전역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전에 5개 구, 오후에도 5개 구를 찾으면서 바닥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는 유세 전략으로 시민들을 만납니다. 박 후보는 가덕도도 찾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살피고 주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서면거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았는데요. 여야 지도부 오늘 각각 어떤 메시지 내놨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을 찾아서 김영춘 후보 유세 일정에 참여했는데요. 화상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뚝심 있게 추진할 사람은 김영춘 후보밖에 없다며 반드시 부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도덕성이 파탄난 의혹 후보, 부산 망신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서울, 부산 후보들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표를 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험한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부산시장 후보들도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 그야말로 벼랑 끝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박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박 후보가 보유한 땅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복 씨가 로비용으로 혹은 특혜에 대한 어떤 보온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냐 하면서 호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박 후보 가족이 살고 계시는 그 호수까지도 검명을 해서 사기를 쳐갖고 지금 3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회유를 해갖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공표하게 하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하고 화랑이나 미술관을 빙자해서 신종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독지가들을 다 모아서 함께 땅을 구매해서 전부 공익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런 땅 투기도 있습니까? 네, 박형준 후보도 김영춘 후보의 형 땅 처분에 대한 의혹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제 가족 케이스 전혀 특혜가 없었던 사안이고 오히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제 형이 요구하는 값을 안 받고 구청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팔아준 거고요. 네, 어제 열린 토론회 8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시민들을 설득해서 판세를 뒤집거나 굳히기를 시도할 정책 검증은 단 10여 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서로의 의혹을 다시 한번 들춰내는 비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재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후보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자리 누구에게 돌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시 5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국가 채무가 1년 전보다 12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2천억 원 늘었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 순확충 등의 영향으로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 원으로 GDP 대비 44%에 달했고 1년 전보다는 6.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국가채무에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과 같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작년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원 넘게 늘어난 1,98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2천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112조 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71조 원이 늘며 830조 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29조 원 증가하면서 215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시내 한 병원 앞에서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휴가를 나온 육군 소속 현역 장병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짧은 머리를 한 건장한 남성이 권투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서 있던 사람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휘청거리는 남성, 일행이 그러지 말라며 막아서자 일행에게도 주먹질하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다가 사람들이 뒤를 쫓자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술이 취했더라고요. 보니까 취했네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성 두 분을 그냥 가서.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A씨의 묻지마 폭행이 벌어진 한 병원 앞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함께 술을 마신 일행까지 모두 3명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21살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육군 소속 현역 일병으로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군사경찰대로 인계했습니다. 육군 측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으로 민간인을 폭행해서 이런 현장 출동한 경찰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휴가 중에 이 같은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사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사.7 재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남은 하루에 승부를 걸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선거 하루 전 여야 막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데 여야 모두 그동안 혼신의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과연 민심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4.7 재보궐선거 D-1 막판 뒤집기냐 굳히기냐 여야의 불꽃 튀는 싸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또
기승전 내곡동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내곡동 땅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이 일관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시민들의 분노가 거짓말하는 오세훈을 심판하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찍는 한 표 한 표는 종이 돌멩이다. 뭉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종이 돌멩이. 네, 이제 하루 남았는데 두 분 모두 뭐 막판 전략도 세우실 테고요. 현장 유세도 많이 다니실 텐데 두 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부산 곳곳을 누비고 계실 텐데 실제로 느끼는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예. 목소리가 조금 상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았는데 예. 근데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도대체 이게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부산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동층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 선거 결과는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의 기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 있는 선거는 아닌 것이죠. 도덕성 문제 때문에 치르는 재보궐선거, 도덕성의 문제가 많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예. 이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후보 개인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민심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3% 박빙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15%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일종 의원님 개인 촉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원인부터 따지고 보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기더라도 원칙 있게 이겨야 되고 오히려 원칙 있게 지는 것이 원칙 없이 이기는 것보다 원칙 없이 이기는 것보다 낫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익에 충실했고 또 그런 정신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금 현직 시장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었던 성범죄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정신 또 당헌 당규에 있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바꾸면서 대국민 약속을 깨는 게 맞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느끼는 국민의 허탈감 그리고 분노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게 LH 사건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 예. 윤미향 사태,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라든가 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 또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 탈원전, 또 급기야 이 주택,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이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보다도 굉장히 피부적으로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이 그 여론조사 선거가 법정 선거일이 개시되기 전에 발표했었던 여론조사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부정평가가 58% 정도가 나오던데 예. 아마 그런 것들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거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성일종 의원님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부산에 계시지만 뭐 서울시장 판세도 좀 보실 테니까요. 서울시장 후보들 동선을 보면 오늘 박영선 후보 서대문, 영등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홍대와 마포를 간다고 하고요.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에 신촌에서 또 유세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20대, 30대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측에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거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LH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투표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이제 직면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선거와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예. 상대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상대 비교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민주당에 화가 나긴 하지만 국민의힘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저는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이 공정의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럴 테고 그러나 선거는 상대 비교입니다. 민주당이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공정과 정의 또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상대 우위에 있느냐 이 문제는 좀 틀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30 우리 젊은 세대들도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비교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거 한번 해결해봐라. 이런 이제 그 기회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와 다르게 이제 우리 요즘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조롱하고 거의 학대에 가까운 대접을 하더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자꾸 꺼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자꾸만 그 소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살아 계셨을 때 그런 말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의견 주신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그 정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진영에 상관없이 또 DJ의 국민 화합에 대한 정신 또 정적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늘 저는 이렇게 존중을 하고 상당히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또 국가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조 의원님, 지금 20대가 사실 정부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민주당에서 많이 입안을 한 게 여론조사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선택의 순간 20대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그래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통계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남녀 성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를 했었을 때 한 부정평가가 한 60% 가까이 나왔지요. 그래서 60대하고 20대가 상당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역사의 경험치가 적어서 그런 투표를 한다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야말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 공정과 정의는 사회적인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 상식이 깨질 때 바로 국가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 국정 철학이 공정과 정의였는데 이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금 20, 30대가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돌아선 민심을 뭐 말로는 위로할 수 있겠지만 상처받은 거야 그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칙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일조 의원,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공정과 정의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 놓아 외친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30 청년들의 시선, 청년들의 눈높이를 볼 때 민주당이 믿었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공정과 정의에 과연 얼마만큼 부합을 하는지 이것은 전혀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이건 완전 틀린 문제고 결국은 투표라는 것은 두 당사자를 놓고서 선택을 하는 문제거든요. 상대 비교를 하면 선택은 저는 자명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전체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지요. 공정과 정의 부분을 우리가 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집권에 있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사과라도 했거든요. 이 정권이 그 뻔뻔함이나 조국 사태에서 못 보셨습니까? 윤미향 사태에서 못 보셨습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뭐 야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가 결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들고 있는 쥐고 있는 이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책임 범위가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지요. 인국공 사태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마 청년들이 느꼈었던 현장의 체감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예, 이번에 전체적인 선거 결과 또 득표율 이것도 관심이지만 정말 젊은 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좀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인데요. 어제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90분 내내 한치 양보가 없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상대를 향해서 거짓말 후보다 이렇게 감정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중요한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것이네요. 계속 오세훈 그 천안 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해결되는 왜 문제입니다.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경찰에서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지요.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왜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있죠.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저런 신경전이 90분 내내 이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짓말쟁이 후보 안 된다. 박영선 후보 주장이고요. 후보 안 내기로 하고 냈으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오세훈 후보 이렇게도 공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것이 그냥 뭐 짜고 치는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데요. 다만 이게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는 누가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가 정인이 있건 또는 정언이 있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 문제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정인도 나오고 정언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처음처럼 요구한 것처럼 처음부터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더더구나 1000만 서울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거짓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정에 말하자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거짓말 문제, 자세와 태도의 문제, 이 진정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곡동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의 계속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짓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이런 토론이 벌어지게 된 것은 국민의힘의 사실상
후보 검증이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후보를 공천을 해놓으니까 이 정책 검증을 해도 아까울 이 시간에 지금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시선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 구성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생태탕이란 단어가 후보 이름 검색보다도 좀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생태탕이 검색어에 급상승을 하고 말하자면 트래픽량이 이렇게 많으냐면은 생태탕은 이 곧 거짓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생태탕 집 주인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바로 그 증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이 지금 협박과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께서 오세훈 후보의 이 거짓말을 예. 생태탕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민정 의원님께 네거티브를 해도 너무 도가 넘었다. 이 상대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덮어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감정선이 이미 무너졌어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두 가지 팩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곡동 문제는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 시장으로 재직할 때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이 22만 평 개발했는데 이 오 시장 처가의 땅이 1344평이에요. 이게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예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 무슨 생태땅 집이 나오고 뭐 이상한 뭐 브랜드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잘못된 선거로 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열세의 노여이니까 이걸 뒤집어 씌우기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민들께서 저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혀 투기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오 시장 취임하기 그 이전부터 용역을 해서 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 수용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생태탕 얘기를 하는데 3월 29일 일요시사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생태탕 주인 아주머니하고 통화했었을 때 전혀 오 시장 모른다. 내가 주방에서 이러는데 본인이 오 시장이라고 얘기를 밝히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월 2일 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옷 얘기까지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무슨 신발을 신고 왔느니.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하고 TV조선의 이 아들이 오세훈 후보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어서 안다 그랬거든요. 네. 도대체 이러한 정말로 이게 왜 이러한 선거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정말 국민들이 저는 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3월 29일에는 이제 생태땅집 주인이죠. 어머니가 인터뷰를 해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4월 2일에는 이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또 합니다. 이때 아들도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어제 또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YTN과 인터뷰에서는 내 나이가 그때 34살, 35살이었는데 당시에 같은 브랜드의 신발이 있었다. 제 것보다 버클이 조금 커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에서는 근데 그때 내가 오세훈 후보인지는 몰랐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술이 일관됐다. 이렇게 보신 시각이 있고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예정된 인터뷰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예정된 이제 기자회견을 취소한 거죠. 조롱이라든지 뭐 겁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태집 가족의 정언뿐만이 아니고 이게 국토정보공사라는 공기업 직원, 이 국토정보공사의 청량팀장 뿐만 아니라 다 거기에서 내곡동에서 농사를 짓던 다른 경작자들의 이제 목격담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일부 사소한 기억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해주신 증언이 상당히 정황 자체가 구체적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일관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태탕 집 주인뿐만이 아니고 국토정보공사 다른 경작자들의 목격담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뭐 국장 전결이었다, 또 몰랐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선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가 생기면 사퇴하겠다라고 스스로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퇴하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증언들이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어제 오 후보도 이거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번 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영선 후보 당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못하는. 박영선 후보가 급하겠지요. 어떻게 누구한테 심판 볼 사람도 없고 수사기관이 안 하는데 자기들 만나서 대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왜 의혹만 하나요? 왜 의혹을 이렇게 부풀리나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온 증인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만요. 이 사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내가 시장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이 처가 땅을 포함을 시켰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틀리고 반박을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측량으로 갔고요. 측량이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태탕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정황을 그대로 부풀려가지고 이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신발, 옷, 선글라스를 기억한다 그러는데 얼굴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입었는지 어느 사람이 썼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글라스나 옷이나 신발은 기억을 하면서 오 시장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이 오 시장이라, 이 16년 전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거야 상식선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우리가 2002년도에 김대엽의 병풍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전과 5범이었어요. 이번에 한동훈 검사 찍어내기 위해서 검언 유착했었을 때 지모 씨도 전과가 5범이었거든요. 한명숙 사건. 이게 모두 이러한 정말 이 공작적 사건을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본질하고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로 가고 있고 진흙탕 속에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정말 아주 못된 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저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작적 그 사건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거 공작의 영역은 민주당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영역입니다.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북풍이라든지 총풍이라든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 형사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공작의 영역은 적어도 민주당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통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전 일까지 가서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증인들 가지고도 의인이냐 제2의 김대엽이냐 두 분 평가도 엇갈리시는 이런 상황인데, 선거 후에도 이 문제 공방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해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 등 의혹을 살펴보겠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진성준 의원, 그리고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김대엽 발표가 혹시 오늘 기자회견과 연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관입니다. 박영선 캠프는 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의 이 이해충돌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비상한 각오로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결의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갑질하겠다는 이야기죠. 의회의 의석 자체가 110명 중에 102명인가 101명이나 되니까 민주당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끝없이 괴롭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이게 의회 차원의 뭐 국정조사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의회 의원이 109명 중에 지금 101명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로 갑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은 정책 검증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이죠. 예. 오세훈 후보는 도덕성 검증에서 딱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정은 올 스톱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작은 거짓말을 큰 거짓말로 놓고 결국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처지인데 예. 지금 시장이 돼가지고 서울시청에 들어가면요 의회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이 도덕성 문제, 선거 때 나왔던 도덕성 문제를 당연히 서울을 책임지는 수장에 대해서 시의회가 견제와 감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서울시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5개월짜리 서울시장을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정말로 뽑히고 난 뒤에 15개월 동안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거짓말 해명하고 의혹 해명하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15개월 동안 서울시장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윤건영 의원이 이 행정사무조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 중대결심 관련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나오면서 예.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내부 논의 중이라 언론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행정사무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공직자의 잘못된 거짓말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 지금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정확히 뭔지는 저희가 지금 들을 수는 없는 이런 사안인 거고요. 예. 예. 만약에 나온다면 오늘 나올 텐데 성일종 의원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종종 있는 일인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의 갑질 중에 갑질이지요. 그러면 서울시 의회가 지난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전임 시장 안 뒤진 게 없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또 지금 109명 중에서 102명인가 그런데 예. 지금 이 의원들 뭐 했어요? 세비 받고.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이 사람들 이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다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거를 불복하자는 겁니까?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이 어지러워진 서울시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이 시장의 임무가 있는데 의회가 협조하고 또 시장이 잘못할 땐 견제를 해야죠. 예. 그러나 이 일도 못하게 지금 뭐 행정감사를 하겠다?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뽑은 시장을 부정하자는 거예요? 선거를 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에 대해서 내곡동 땅 36억 5천만 원을 보상을 받고 단독 택지에 대한 특별 분양까지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를 했는지 또 결제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을 못하게 갑질을 한다. 그렇지는 않죠. 서울 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의회가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여든 야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이거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심해지면 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131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의해서 야당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재선거를 했는데 124명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런 독재로 갔던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독재로 가는데 선거라고는 공식적인 아주 정상적인 방법을 밟아서 갔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독재 국가가 됐단 말이죠. 저는 서울시 의회가 지금 예.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심대한 훼손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에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나라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적어도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비교를 합니까? 이건 예.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제 국민은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판단을 다 하고 계신데 일부 정치인들은 베네수엘라 정치인들 따라가지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 나오셨는데 서울시장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부산은 정책 선거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지금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공세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에는 박 후보의 2012년 이 성추문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맞섰는데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집에 갈 때 갖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뭔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제 나가는 사이에 제가 살짝 열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딱 묶인 걸 보니까 아, 이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 네, 예.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네. 전 남편은 김영춘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LCT부터 해서 조형물, 이번에는 박 후보가 2012년 총선 때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공작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게 박형준 후보의 좀 의혹이 많은 건지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좀 도를 넘는 건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 이제 상대 후보라는 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상대 후보였었죠. 당시 유재중 후보였던가요? 이게 다시 그 소환이 됐는데. 당사자하고 그 남편이 나와서 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 전 남편이 김영춘 후보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영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김영춘 후보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일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서야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인 그러니까 이 줄 알았고요. 남편이란 분이 친구, 동창이라는 것을 김영춘 후보는 몰랐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선거의 과정에서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논평 한 번 내고 하루 이틀 하고 끝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박형준 후보를 보면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박근혜 그 태극기 그 활동을 하시던 정규재 보수당의 후보인데 이분조차도 박형준 후보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이고 LCT 등 부패 비리 의혹에 연루가 돼가지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이것은 사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검찰 수사받고 경찰 수사받고 시의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러면서 부산시장 15개월 임기를 다 보내버리게 되면 부산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지금 15개월 짧은 임기이긴 하지만 부산 경제와 부산 미래에 있어서는 이 15개월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사실상 가덕신공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의혹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부산시정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 미래와 부산 경제의 골든타임인데 이 아까운 15개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부산 절망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일조 의원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 하나로 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지금 박형준 후보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다양한 의혹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후보들 경선을 할 때에 현미경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된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정정식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너무너무 증거는 안 내놓고 의혹으로만 계속 하는데, 이 사건은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 당사자가 그 당시 실형을 살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되고, 그리고 법원에 재판할 때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나요?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로 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어제 인터뷰를 하신 이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후보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후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잖아요. 왜 몰랐겠습니까? 뭐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3학년이면 10년의 세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장관까지 하면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동창들 세계에서 그게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도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김영춘 후보는 이 일이 불거지기 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명을 해야지 자꾸만 그 본질과 상관없는 거 가지고 자꾸 물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부산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최근에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지나고 보니까 이현주 후보의 말이 옳았구나. 이런 말씀들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형준 후보가 있는 그대로 해명을 하고, 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부 우연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박형준 후보에는 무슨 우연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저는 부산의 미래, 부산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박형준 후보가 정말 책임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 내렸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검증위원회에서 걸렀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정규재 후보 얘기하시던데 정규재 후보는 저희 후보를 때려야 본인이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략적으로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제기하면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 부산도 지금 정말 많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릴 텐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셨어요. 계속해서 선관위가 좀 편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어제 어떤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까? 뭐 선관위가 설명해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선거 왜 하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를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수막 걸려고 그랬어요.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서는 일합시다. 1번 써놓고 일합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상 없다고 또 이걸 감쌌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9명인가 그런데 7명이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천거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기에 상임위원이 민주당 대선 본부에 참여했던 분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러한 편파성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김어준 같은 경우는 어제에 방송 내내 이 의혹 있는 사람들만 오세훈 후보 내곡동 생태탕 이 부분 데려다가 반론권도 주지 않고 방송을 다 해댔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방송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선관위가 공정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교통방송에 일합시다 이거는 또
그 국민의힘의 박영선의 합니다 1 이거하고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건 또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내들의 봄이 오면 사전투표합시다. 이 봄이 또 민주당을 상징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못 쓰게 했죠. 네. 그다음에 그 택시에 말하자면 파란색으로 래핑을 했더니 파란 색깔이 민주당 당색하고 비슷하니까 이것도 못 쓰게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파란 하늘은 어쩔 거고 부산 앞바다에 파란 바닷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선거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선거에 보면 불합리한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같은 쌀을 가지고 떡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선거법 개정합시다. 그리고요, 이 선관위가 앞으로는요 투표율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더 좋은 민주주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문구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재기발랄하고 좀 유쾌하고 좀 재미있고 웃기고 하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선관위가 법 해석을 너무 네. 엄격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 위원들의 중립성을 자꾸 문제를 삼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그다음에 위원 7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야당도 동의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된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맞도록 돼 있고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출신 인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 7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국회에서 3분을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2분씩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분들이기 예. 때문에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가지고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회의 모든 절차적 정당성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다 무력화된 거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야당이 어떤 의견을 냈어도 청와대는 감행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선관위 제가 촌국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 민주당이 연상이 된다고 이거를 못 쓰게 했습니다. 선관위가. 참 선관위가 말이지요. 민주당을 그러니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이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촌국이 있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어쨌든 선관위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면 선거법 개정 좀 합시다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관위가 좀 허용하는 범위를 이참에 좀 넓히자. 여기에는 의견이 좀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사상 가장 높았는데 내일 본투표까지 이어지도록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20대 남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휴가를 나온 육군 소속 현역 일병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YTN이 확보한 당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머리를 한 건장한 남성이 능숙하게 권투를 하는 듯한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서 있던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허공에 발길질하며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남성의 일행이 그러지 말라며 막아서자 이젠 일행까지 때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다가 사람들이 뒤를 쫓아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천호동의 한 여성병원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함께 술을 마신 일행까지 모두 3명을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21살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당시 인사불성 상태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현역 군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육군 소속 현역 일병으로 범행 이틀 전부터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군사경찰대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군 관계자는 A씨가 군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며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휴가 중에 이 같은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하부대 병사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500명 안팎 확산세가 일주일째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78명 추가돼 누적 10만 6,2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2명이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에서 최근 인천 호프집과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진단검사만 빨랐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재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세대인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 강태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하루 4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확충과 동네 약국들이 동원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600만 명이 한 차례 맞았고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경우도 6,100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이뤄진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고 문을 연 학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대응팀은 CDC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war against COVID-19 is far from over, far from won. The wor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mistake progress for victory. 바이러스 확산은 계절과도 무관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a year ago, or a little bit more than a year ago, when we were looking for the summer to rescue us from surges. It was in fact the opposite. We saw some substantial surges in the summer.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는 날이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이 봉쇄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많은 상점과 동물원 등 주요 시설들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은 오는 12일부터 비필수 상점과 동물원, 체육관, 미용실 등의 문을 다시 열고 펍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2단계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직접 펍에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영국은 이 같은 상황 호전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주 2회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검사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대학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키트를 자택으로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대거 확대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내 확산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입니다. Please use the free NHS tests, even if you don't feel ill. Because remember, 1 in 3 people with this virus doesn't have any symptoms. 영국 정부는 또 이달부터 바이러스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으며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봉쇄 조치와 발빠르게 진행한 백신 접종 덕분에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등교 재개, 6인 이하 실외 모임 및 운동 허용 등의 1단계 완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 완화 조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해외여행 재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어제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달하는 모바일을 과감히 포기하고 전기차 부품과 AI,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가 더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LG가 모바일 사업을 접는다 얘기는 나왔었는데 어제 공식 선언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어제 모바일 사업을 7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생산은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LG전자는 대응이 미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LG는 전기차 부품과 로봇, AI, 배터리 등에 집중하며 신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갈 계획입니다. 예, LG폰 한때는 인기 있는 모델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LG전자 모바일 사업의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그야말로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LG정보통신이 모바일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26년 전인 1995년입니다. 화통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내놨고 이후에는 잘 알려진 이름이죠. 사이언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초콜릿폰과 아이스크림폰, 롤리팝폰, 프라다폰 이런 제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개성 있는 예쁜 디자인과 귀에 쏙쏙 박히는 이름의 제품들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LG전자 휴대전화는 한때 노키아와 삼성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한 뒤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뀔 때 피처폰의 성공에 젖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습니다. LG는 반전을 위해 변신 로봇처럼 모듈을 바꿔 끼는 G5와 화면을 돌리는 형태의 새로운 폼팩터, 윙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6년 연속 적자에 5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 철수에 이르게 됐습니다. LG의 모바일 사업 철수 발표에 외신들은 그동안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다면서
한 시대의 종식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LG는 모바일 사업을 접고 그렇다면은 이 LG 스마트폰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LG는 기존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기한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LG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업계와 LG가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LG 그 모바일 사업부 직원들 숫자도 적지 않을 텐데요. 자, 이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LG는 지난 1월에 매각까지 포함한 사업 조정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고용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LG는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부로 가고 싶은지 수요 조사에 들어갔고 인력 재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제 직원들을 상대로 열린 설명회에서 이현모 MC사업본부장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 계속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이지은 기자, 이것도 궁금한데 기대를 모았던 LG 롤러볼 폰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롤러볼 폰을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돌돌 말리고 펼쳐지는 형태의 이 폰은 지난 1월 CES 때 10초 정도로 짧게 공개됐는데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상소문과 닮았다고 해서 상소문 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롤러볼 폰은 전파 인증까지 받으며 준비를 마쳤지만 결국 출시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LG 측은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가전과 전장 부품, 로봇 등에도 필요한 역량이라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시장에서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네, 삼성의 독주 체제가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모바일 시장은 삼성과 애플, LG가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삼성이 65%, 애플이 20%, 그리고 LG가 13%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제품 점유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 스마트폰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지는 결국 삼성 아니면 애플로 줄게 됐습니다. 관련된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삼성,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중고가 시장까지 상품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마 기존 시장의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G폰을 쓰던 사람들이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익숙한 안드로이드 체제인 삼성으로 더 옮겨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은 이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LG 스마트폰 V50을 포함시키며 LG폰 이용자를 잡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폭이 줄고 가격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 원으로 GDP 대비 44%에 달했고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국가 부채를 뜻하는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원 넘게 늘어난 1,985조 3천억 원을 기록해 2천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드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화상의원총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서 어린이의 밥상을 찬 사람과 10년 전 불법 사찰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표를 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껴도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살펴보고 무능과 내로남불, 오만과 위선을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모두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새벽 6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선거 당일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저희 정치부의 우철이 송재인 기자가 상황극까지 해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인아, 서울시장 투표하고 집에서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 가? 선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궐선거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 알만도 한데, 으이구. 쉬는 날 투표도 하고 바람도 좀 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 저 선배,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잠깐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바쁜데 투표할 시간 있어? 일이나 해, 일. 시간이 남아도 난. 네, 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를 해야 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소독,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TN 우철이 송재인입니다. 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암보험 광고들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가운데 신경 내분 비종양이 대표적입니다. 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에서 30%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이거는 암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적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갑상선 전이암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해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북미 대화 등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보도는 알고 있지만 대회 참가 여부는 IOC, 대회조직위원회 등과의 사이에 조정할 문제라면서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 개발 등을 이유로 한 대북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오는 13일로 끝나는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적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15년째 취해온 대북 제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밀린 아연 수출 대금을 달라며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 등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 위임을 받고 소송을 냈던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낮 동안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8.3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가디건이나 스카프 등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따뜻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19도, 대구 20도, 강릉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